안녕하십니까. 로포커스의 신세아입니다. 이번 주엔 장한지 기자와 전동 킥보드 관련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기자. 이제는 길에서 전동 킥보드 타시는 분들 정말 많이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글로벌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 지난해 공유 전동 킥보드 사용 인구수를 조사해 보니까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전동 킥보드를 많이 이용하는 국가로 나타났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라니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이용들을 하시긴 하는 것 같은데 이동의 편리성이라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 킥보드로 인한 사고 정말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요즘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다고 해서 이 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친 신조어, 이른바 킥란이라는 말이 생겨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국내 전동 킥보드 사용 인구수가 이제 전 세계 2위 규모로 커졌지만 이제 킥보드 사고 수도 매년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규제는 걸음마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킥보드 사고 영상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행하며 골목길을 나서는데 갑자기 전동 킥보드가 블랙박스 차량 앞면을 들이받습니다. 시속 30km 일방통행도로에서 천천히 주행하는데 전동 킥보드가 역주행하며 들어와 블랙박스 차량과 부딪힙니다.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흰색 차량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가는데 전동 킥보드가 쏜살같이 달려와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으며 바닥에 굴러 떨어졌습니다. 차량에 기름을 넣기 위해 주유소에 서서히 들어서는데 갑자기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가 달려와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좌회전하는 차량과 역시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직선으로 내달린 전동 킥보드가 충돌하면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지난 10월엔 서울 노원구 상계로의 내리막길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던 17살 청소년이 전신주와 충돌해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전동 킥보드 사용량이 크게 늘면서 덩달아 킥보드 사고 건수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뜻하는 퍼스널 모빌리티, PM 교통사고 건수는 무려 1,569건, 2018년엔 225건, 2019년엔 447건, 2020년엔 897건으로 매년 약 2배씩 증가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안전 헬멧 의무 착용,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 면허 소지 등을 법제화했습니다. 이를 어기고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면 10만 원의 벌칙금이 부과됩니다.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2만 원, 2명 이상이 같이 타면 4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어겨도 짧은 구간을 빠른 속도로 이용하는 전동 킥보드를 잡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울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은 법규를 위반한 전동 킥보드 운전자를 단속하려고 해도 골목으로 도주하면 경찰 차량으로 따라가기 어려움이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차도가 아닌 곳을 만약에 운행을 하게 되면은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짧은 거리를 이용하다 보니 사실상 그 장면을 캐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범칙금 부과된 사례는 아직 없대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서 일단은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도로교통법 개정에도 전동 킥보드 제조업체들은 안전모 제공이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나아가 보험이나 안전교육, 주정차, 과실비율 등의 세부 사안은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사고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보험조차 마련돼 있지 않고 그러면 사고 났을 때 CCBB를 따질 때 그 과실비율 여기조차도 정립돼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교육 그리고 탈 수 있는 공간, 보험 그리고 과실비율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두루 전반적으로 어떤 정립된 기준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매해 전동 킥보드 사용량과 사고 건수가 증가하는 만큼 구체적이고 탄탄한 법제도 마련과 정비, 그리고 관련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앞서 이제 전동 킥보드 관련한 사고 영상들 봤는데요. 이 일명 킥란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최근에 이 전동 킥보드와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다는 건데 이게 수치로 좀 나온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니까 2020년 기준입니다. 서울에서 발생한 전동 킥보드, 전동 휠을 포함하는 이른바 개인형 이동수단 PM이 가해자로 벌어진 사고 건수는 38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9년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무려 188.8%인 건데요. 킥보드 사고가 전년보다 2배 가까이 급증한 겁니다. 서울 지역 전동 킥보드 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는 지난해 421명을 기록했습니다. 사상자 수 증가폭은 무려 200.7%로 역시 2019년 대비 2020년엔 킥보드 사고가 정확히 2배 증가했습니다. 지난 4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수단 가해 사고 유형은 킥보드 대 자동차 사고가 50.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요. 다음으로는 킥보드 대 사람 사고가 42.5%, 킥보드 단독 사고가 6.8% 순이었습니다. 네, 이런 차량 사고는 사실 사고가 나면 보험사를 불러서 처리를 하면 되지만 이 운전하다가 킥보드와 부딪히면 이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전동 킥보드 사고도 차량 사고처럼 뭐 보험으로 좀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킥보드 사용자가 이제 자동차 보험처럼 따로 들 수 있는 보험은 없습니다. 또 킥보드 이용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에도 이 피해자에 대한 보상책도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킥보드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보험으로 먼저 보상이 되긴 합니다. 배달 등 무보험 오토바이들과 자동차가 부딪혔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사고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용하는 자동차 보험에는 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보험이 없는 탈 것, 이것에 이제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킥보드도 포함이 됩니다. 이에 따라 이제 킥보드 가해 사고가 났는데 만약 가해자가 회피하거나 버틴다고 한다면 먼저 내 자동차 보험사가 나한테 돈을 주고요. 나중에 보험사가 알아서 가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도 킥보드도 사고 보험 처리를 할 때 이제 오토바이처럼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준하는 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최근 이런 전동 킥보드 관련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사고 보험 처리를 위한 과실 기준이 처음 마련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6월에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동차 간의 교통사고에 대한 대략적인 과실 비율인 비정형 기준 38개를 만들어서 과실 비율 정보 포털에 공개했습니다. 비정형 기준은 소비자, 또 보험사, 법조인들이 참고하도록 최신 교통법규 그리고 국내외 판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손보협회가 자주 발생하는 사고의 과실 비율을 잠정 정리해서 발표한 건데요. 이 눈여겨볼 부분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킥보드 이용자의 책임을 무겁게 봤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횡단보도 신호를 위반하거나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차량과 이제 충돌을 했다면 킥보드 이용자의 100% 과실입니다. 또 급출발, 급회전 등이 쉬운 이제 전동 킥보드의 운행 특성을 반영해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급진입을 하거나 급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이제 과실 책임을 자전거 관련 기준보다 무겁게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정경일 교통 전문 변호사의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과실 비율 따질 때는 자동차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또 보행자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 지점의 어떤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역주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전동 킥보드의 기본 과실이 100%입니다. 보행자든 자전거든 차든 역주행하는 전동 킥보드 확인이 된다. 그러면 피해야 됩니다. 피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역주행하는 전동 킥보드에 과실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피하지 못한 보행자, 자전거, 차량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주어집니다. 네, 킥보드라도 이게 교통 질서를 어기고 운행을 하다 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이 확실히 높아지는 거네요. 국내외 판례와 이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만든 기준이라면 앞으로 이제 교통사고 소송에서 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요. 이 PM 비정형 기준 마련 관련해서 좀 의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PM 비정형 기준의 의의는 이제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 특성을 반영해서 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했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보험업계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그 전에 그 비정형이라는 과실 비율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명확하게 가해자가 누구고 피해자가 누군지 이런 부분들이 구분이 안 갔을 수 있잖아요. 그 지금 나와 있는 그런 경우들에 있어서는 과실 비율이 정확히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거를 명확히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누구고 피해자가 누군지에 대한 명확한 좀 기준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전동 킥보드의 과실 기준은 대체적으로 자전거보다는 높고 또 오토바이에 비해서는 낮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보호 측면에서 자전거는 보행자에 가깝고 킥보드는 오토바이, 즉 자동차와 가까운 겁니다. 보험업계 관계자와 정경일 변호사의 설명을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했을 때 차대 보행자 크게 나눌 수 있겠지만 더 세분화한다면 대형차, 소형차, 오토바이, 자전거, 보행자 이와 같이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전동 킥보드 어디에 포함되느냐라고 한다면 오토바이와 자전거 그 사이에 포함됩니다. 보행자랑 차랑 부딪혔을 때는 차가 좀 더 차보다는 보행자가 과실이 있더라도 어떻게 보게 되면 보행자한테 과실을 좀 덜 물리잖아요. 그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행자, 자전거, 네. PM, 오토바이, 자동차 이런 식으로요. 그죠. 그리고 네. 내려갈수록 이제 뭔가 그 좀 더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이 감가되거나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좀 더 보호되는 쪽으로. 그죠. 어, 맞아요. 네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장 기자 말처럼 이 전동 킥보드가 자전거나 보행자보다는 자동차나 좀 오토바이에 더 가까운 그 교통수단이니만큼 좀 앞으로는 관련 법 준수를 좀 잘 해서 주의 깊게 타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일환으로 식당과 카페 등에 가려면 이제 백신을 맞았다는 일종의 확인서죠. 방역 패스를 꼭 제시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방역 패스 적용이 본격화되자 백신 미접종자들의 사회적 고림이 심화되고 있다는 강도 높은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선 코로나19 방역 패스 반대 집회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시위 현장에서 소 2마리가 길가에 버려진 채 오도 가도 못하고 나무에 묶여있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덕수궁 돌담길. 이곳은 365일 상권이라고 불릴 정도로 평일과 주말 상관없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난데없이 소 2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가로수에 묶여있는 이 소는 몹시 불안한 듯 주위를 둘러보며 연신 울음을 토해냅니다. 저는 지금 소들이 묶여있던 장소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있고 주위에서는 차량 소음이 시끄럽게 들려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소들의 몸에 둘러진 백신 접종 반대 글귀가 적힌 현수막을 통해 정황은 파악됐습니다. 사건의 근원지는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방역패스 규탄 집회로 해당 행사에 참여했던 주인이 버리고 간 것이었습니다. 소유주라고 알려진 60대 남성 A씨는 이들 소와 함께 집회에 참여했다. 돌발 사태를 우려한 경찰에게 저지당하자 자신만 현장을 떠난 겁니다. 소들은 11일 오후부터 이튿날 오전까지 18시간가량 묶여 있었다는 게 당시 해당 소들을 돌봤던 김영환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의 설명입니다. 제가 갔을 때 이 제보자분이 거기 보면 가로수들이 있잖아요. 가로수 있는데 밑에 보면 이렇게 지푸라기가 깔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푸라기도 조금 갖다 놓으시고 그다음에 생수 물도 갖다 놓으시고 뭐 그렇게 하고 계신 상태였죠. 그래서 그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일단 그 딱딱한 바닥이니까 조금. A씨는 춘천 레고랜드 건립반대 집회 등 여러 시위에 종종 소들을 데리고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이 직접 키우는 소를 그냥 내버려 두고 떠난 것도 모자라 소들을 자동차로 표현하며 자신이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왜 막냐며 되려 화를 내고 간 것으로 전해지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김영환 대표는 A씨의 행위는 명백한 동물학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소를 그런 시위 목적으로 이용해서 가는 것, 시위 목적으로 도심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겠죠. 시위의 동물을 데리고 와서 시위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 자체가 학대죠. 명백히 학대죠. 2살과 3살로 알려진 이 소들은 사람 나이로는 약 10살에 불과합니다. 김 대표는 어린 소들을 대로변에 그대로 방치하고 추위에 떨게 한 것, 온전히 소들의 고통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어떤 존재가 나를 그렇게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를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한 거잖아요. 동물을 그렇게 대해도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현재 소들은 경찰이 소유주인 A씨에게 인계한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서울 남대문 경찰서 측은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중 학대, 유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고통 중에서도 신체적 고통만을 취급하는 국내 동물보호법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3조에서는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할 때 지켜야 할 준수사항으로 동물이 고통이나 상해,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통을 정신적 고통을 포함하지 않은 신체적 고통만을 포함해 처벌 규정을 마련한 게 잘못됐다는 것이 김 대표의 주장입니다. 즉, 동물이 불필요한 고통을 느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에 기반한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동물보호법, 영국이다 그러면 그냥 서프링이거든요. 그냥 고통이거든요. 고통인데 그걸 신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나눠서 처리를 안 해요.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그 정신적 고통은 처벌을 안 해요. 정리하면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이 그리고 이 사회 시스템 자체가 동물이 고통을 느껴서는 안 되는, 불필요한 고통을 느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인식, 그것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고.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관련 개정 법안들이 우후죽순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현상은 여전하다는 비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닥 수준이라는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인식 개선을 위한 제도적 문제가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사실 이제 너무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이 명백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네네. 경우는 사실 이제 학대 개념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도 처벌 조항으로 좀 포섭이 될 필요는 있죠. 우리나라 법으로 보면은 이게 학대는 맞는데 처벌은 안 하는 그런 입법적 공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처벌법규의 명확성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런 법문이나 이런 게 조금 디테일하게 규정될 필요는 있겠죠. 법률방송 김혜인입니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오늘은 연말을 맞아서 특별한 내용과 특별한 손님 모셔봤는데요. 요즘 스타트업 투자가 굉장히 핫합니다. 관련해서 이제 보험 관련 핀테크 스타트업 페핀스 대표님이신 심준원 대표님 모시고 스타트업 관련한 구체적인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일단은 심준원 대표님 이제 처음 나오셨으니까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페핀스 대표 심준원이라고 하고요. 저희 페핀스는 사진 한 장으로 반려동물을 평생 관리가 가능한 생활금융 플랫폼입니다. 네, 자 그럼 먼저 대표님, 페핀스가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양육비 부담이에요. 갑작스럽게 아프거나 몰랐던 비용이 많이 나왔을 때. 그래서 반려동물을 데리고 와서 키우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이벤트를 부담을 줄여주는 다양한 금융과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모아놓은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요즘 반려동물 천만 시대라고 하잖아요. 제 주변에도 이제 이런 강아지나 뭐 고양이 키우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펫 보험 이거를 어떻게 사업 아이템으로 생각을 하시게 된 건지. 제가 이제 손해보험 회사에서 18년을 근무했고요. 네. 상품 개발도 한 6가지 정도를 제가 직접 개발을 했습니다. 반려동물 보험도 한 10년 전에 개발을 했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보험도 약간 한계가 있어요. 보험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만 보상해 주다 보니까 뭐 중성화 수술,
네. 그다음에 뭐 예방의학, 노령질환 이런 것들은 보험에서 안 돼요. 늙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돈이 더 많이 들잖아요. 네, 네. 그래서 보험도 좀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좀 선택할 수 있고 보험에서 안 되는 거는 비보험 금융, 비보험 서비스라는 용어를 쓰는데 보험에서 못 해주는 것들을 다양한 서비스로 이렇게 제공을 해서 소비자 부담을 완화시키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네. 반려동물 많이 키우시고 뭐 1000만 마리라고 하는데요. 네. 실제로 파양률이 90%예요. 네. 10마리 중에 9마리가 버려지고 있고 그중에 해마다 13만 마리가 넘는 동물들이 유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줄여보자는 목표도 좀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요새 이제 1000만 마리라고 하면 이제 4인 가족 기준으로는 이제 한 가구당 거의 한 마리인데 물론 이제 한 번에 여러 마리를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실제 이제 양육하는 가정 수는 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이제 그 펫 관련 시장이 현재 한 5조 정도 되고 그 5조 정도나 되는 시장이 약 지난 4년간 43% 정도 이렇게 성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개체 수는 그에 비해서 이제 4년간 12% 성장했는데 이제 그 시장은 4년간 43% 성장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것은 특정 반려인들의 소비가 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특정 반려인들의 소비가 증가했다라는 것은 반려동물 이제 프리미엄 시장이 열풍이 좀 있고 그렇다면 이분들이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좀 남다른 애정이 있어서 이제 반려동물이 탄생부터 성장, 부상이나 뭐 질병이 발생해서 치료, 그리고 반려동물이 이제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이별과 관련된 것을 기리는 뭐 장례까지 이제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제 신경 쓰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났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께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좀 아까 대표님께서 이제 펫핀스는 반려동물 관련 보험 그리고 금융 서비스를 이제 소개시켜주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펫 보험이나 펫 금융 시장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아까 설명 잘 해주셨는데요. 해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시장은 약 14%씩 성장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그 양육자들이 보험 가입률이 9%, 미국은 한 10%, 영국이 한 20%, 뭐 완전 선진국이 뭐 스웨덴이 뭐 4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9% 시장, 9%가 가입되어 있는데 반려동물 보험 시장만 거의 7천억이 넘어요. 근데 우리나라 아직도 0.3%. 아, 저희 나라는 100명 중에 1명도 가입 아직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 성장성이 크다고는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직까지 이제 극초기 시장인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우리도 좀 반려동물의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그 돌파구를 찾으려고 계속 연구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좀 점유율이 낮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딱 하나만 가지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 뭐 아무래도 우리가 급격하게 산업화가 됐지만 아직도 반려동물에는 선진국이 좀 아닌 것 같고 아직도 이제 좀 문화적 성숙도가 덜한 면도 있고요. 근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고 하자면 우리나라 아직 질병 코드화가 안 돼 있어요. 반려동물 병원 시장에 질병 코드화가 안 돼 있다 보니 병원마다 의료비가 좀 천차만별이라는 불만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이거를 계속 문제 제기를 했고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주도해서 동물 질병 코드화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또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좀 변호사님께서는 좀 이런 원인에 대해서 좀 같이 들어보셨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저는 사실 뭐 아무래도 뭐 투자를 심사하거나 아니면 뭐 기업 금융 관련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그쪽으로 좀 보게 되는데요. 사실 대표님께서 저런 부분에 주목하신 것이 대단히 좀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스타트업은 사업 아이템을 잘 잡는 게 중요한데 이제 아이템은 이제 문제의식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투자 심사를 가게 되면 뭐 어느 정도 좀 전형적이고 좀 선호하는 IR 흐름이 딱 있는데 맨 처음에는 뭐 엘리베이터 스피치라고 해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1층에서 타고 올라가서 위에 딱 멈출 때까지 시간이 약 20에서 30초 정도의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정도 시간 안에 이 기업이 무엇을 하는 기업이구나 하고서 이제 딱 듣고서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설명이 딱 나와야 되는데 우선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이템이라든지 방법은 그것을 정확하게 좀 충족을 하고요. 다음에는 또 문제점 도출과 또 시장이 중요합니다. 사실 문제점과 시장은 사실 동전이 앞뒷면과 같은 건데 결국 시장이라는 게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우리 기업이 거기에 대해서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 주면 수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어떤 기업에 투자하느냐 하고 볼 때는 이제 이런 점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들었을 때 네. 처음에 이제 직관적으로 조금 공감이 되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스피치가 되고 문제와 시장이 된 가시적으로 보이면 그 뒤에 이제 남는 것은 이제 대표님께서 이 기업이 과연 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느냐 딱 이 부분까지만 보면 이제 문제가 매우 간이하게 해소되기 때문입니다. 대표님께서 뭐 IR을 워낙 많이 하셨는지 뭐 거의 전문가로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시장이 이제 앞으로 커진다 이런 거는 좀 알겠는데 이제 저희 이제 사람에 대한 보험이나 이런 금융 상품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것도 관리하는 게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런 팩 관련 보험이나 금융 상품까지 관리하는 게 좀 가능한 부분인지가 좀 궁금해요. 되게 좀 그 예민한 아주 예리한 거 지적해 주셨고요. 지금 아까 그 보험 가입률이 0.3%라고 했잖아요. 100명 중에 네. 한 명은 가입 안 했는데 그 갤럽에서 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어요. 네. 상당수 부분이 아직도 이런 반려동물 실손 보험을 하는 보험이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네네. 예. 그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가입해야 되는지 뭐 이런 그런 접근성도 부족하고요. 또 내가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이런 정보가 너무 없으세요. 그런 걸 설명해 주는 방법도 그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게 저희 목적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손해보험, 생명보험, 은행, 뭐 신용카드사 뭐 여러 가지 서비스 업체를 많이 저희가 벌써 20여 개가 넘는 회사랑 제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소비자들이 어떻게 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먼저 생로병사에 따라서 우선 카테고리를 나눴고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마리만 키우시는 게 아니라 뭐 4마리, 뭐 3마리 키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한테 그러면 그 여러 마리가 어떤 건 보험 가입하고 어떤 건 저축 가입하는데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팩 계좌라고 하는 반려동물의 식별 번호를 부여해서 이 번호를 가지고 보험도 가입하고 저축도 하고 나중에 네. 끝까지 책임져주는 그래서 그런 체계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참, 차 변호사님, 이게 좀 얼마 전에 금융 플랫폼 서비스가 이 금융 소비자 보호법상 판매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금융위 보도자료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혹시 이 펫핀스 경우에는 좀 어떨까요? 예, 기자님께서 참 좀 적절한 질문 해주셨는데요.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도 이제 반드시 좀 체크를 해야 될 것이 좀 규제입니다. 이는 이제 혁신적인 스타트업일수록 오히려 이제 규제 확인을 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워낙 혁신적인 서비스다 보니까 기존의 법률은 이제 기존 산업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산업은 어떤 모델이니까 어떻게 규제를 하면 되고 그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뭐 이런 전제로 이제 그 법률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혁신적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 법률과는 조금 네.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 판매 중개업에 해당하게 되면 등록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 판매 중개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네. 이제 고객이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스타트업이 얼마나 많은 정도의 이제 관여를 하느냐, 네. 이것을 기준으로 좀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특정 금융회사나 이제 상품을 가입하도록 이제 특정 금융회사나 그 상품을 조금 더 부각시킨다든지 뭐 강조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관여도가 조금은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고, 그 관여도가 이제 일정 수준을 넘어서서 높아지게 되면 이거는 중개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펫핀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펫을 관리하는 이제 금융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 하다못해 뭐 등록부터 뭐 나중에 뭐 장례까지 네. 이런 것들까지도 다 이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금융상품은 이제 그 펫이 그 생로병사 중에 이제 일부분들 이제 네. 비용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좀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의 하나로서 이제 소개가 되고 있고요. 또 금융상품을 검색할 수는 있지만 이는 고객이 이제 자신의 수요에 맞게 이제 검색을 해서 볼 수 있는 거고, 네. 그조차도 좀 이제 광고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좀 추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대표님께서도 사실 이제 금융 이 플랫폼을 운영하신 당사자시다 보니까 이 금융소비자보호법 등록을 해야 되느냐 이 네.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저희도 내부적으로 조금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저희 이제 펫핀스 앱을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 이제 잘 모르신 분은 이제 뭐 보험을 이렇게 여러 보험사를 취급하는 뭐 이제 법인보험 대리점, 일명 뭐 GA라고 하는 데랑 좀 혼돈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대리점 하는 회사는 아니고 플랫폼이고요.
저희 회사의 그 아까 카테고리별로 여러 가지 상품이 있지만 어떤 특정 상품을 권유하거나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보험을 판매하는 전문 그 GA나 대리점 같은 경우는 뭐 수수료가 많다든지 본인들이 이익이 되는 걸 어떤 전문적으로 이렇게 추천한다면 저희는 전혀 추천하는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나의 상황과 내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걸 저희가 딱 나열해주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바로 상품 선택권이 완전하게 소비자한테 있다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뭐 금융상품 중개업 등록을 하는 방향으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는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뭐 이것은 좀 기업이 경영 전략적 선택 사항인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금융상품 판매 중개업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금융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되지만 반면에 이제 금융상품 취급에서는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자유로울 수는 있고 또 강력한 규제를 받는 대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보다 철저한 시스템이 구비되기 때문에 이제 또 그런 점에서는 또 소비자들의 신뢰를 쌓을 수 있고 또 기업 자체적으로도 이제 리스크 관리 역량을 이제 기를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엄격한 규제를 준수해야 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뭐 부담이 될 뿐만이 아니라 사업의 운영이 사실은 좀 금융상품 쪽으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흐르게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금융상품 서비스로 이제 고객들이 이 기업은 금융상품을 제공한 서비스구나 뭐 이렇게 그렇게 인식을 해서 그렇게 흘러가 버릴 수 있다는 점은 좀 사실은 등록하는데 커다란 이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사실 뭐 규제받는 거에 대한 부담보다는 서비스가 이제 고객들이 인식할 때 여기는 금융 서비스야 뭐 이렇게 인식하는 것 자체가 사실 대표님 입장에서는 더 부담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려동물 키우는 이용자들은 이제 반려동물과 관련된 것들을 막 신나서 어떻게 보면 뭐 쉬는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보고 기뻐하면서 보는데 이것을 처음에 인식할 때부터 이제 나는 금융 펫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금융 상품은 또 필요하니까 한번 본다. 뭐 이런 마음으로 보게 되면 사실 그거 자체가 좀 일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관심이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좀 이제 아무래도 그 반려동물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여러 서비스들을 이제 동시에 편하게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맞추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 끝으로 펫핀스만의 강점이 있거나 또 다른 좀 하실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자분들을 위해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사진 한 장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아마 기존에는 보험을 가입하려면 뭐 사진 2장, 3장이 필요한다든지 또 어떤 서비스는 식별을 위해서 뭐 강아지 뭐 식별하는 비문이라고 하죠. 코지문이나 뭐 홍채 같은 요구한 게 있었는데요. 저희 펫핀스에서는 사진 한 장만 사진 한 장과 기초 정보만 입력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펫 계좌라는 게 성성돼서 펫 계좌를 통해 서비스를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아주 간편한 게 있고요. 저희 지금 펫핀스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은 한 40여 가지 특허랑 임치, 뭐 상표권, 저작권들이 등록되어 있으니까 소비자분들이 편하게 즐겁게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오늘 뭐 펫핀스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다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참 좋았고요. 펫핀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제 내 투자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이냐. 뭐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이 부분 이제 시간 관계상 다음에 또 다른 코너에서 함께 다루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늘 좀 약간 생소하기도 한 펫보험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알게 돼서 좀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변호사님 대표님 이번 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로포커스에선 전동 킥보드 얘기 전해드렸습니다. 공유경제 활성화라는 취지로 도입된 전동 킥보드. 하지만 이곳저곳에서 나타나는 미흡한 규정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심각성을 인지해 규제를 강화했지만 여전히 전동 킥보드 관련 질서와 안전 부분에선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데요. 더 보완된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 것도 맞지만 이보다 더 시급한 건 이용자들 스스로의 성숙한 교통질서 준수 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로포커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